정오의 태양이 자결하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 숨막히는 열기가 숲의 가장자리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찢겨나간 군복 사이로 시퍼런 피멍이 든 강하은과 하윤, 두 자매가 말라비틀어진 고목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녀린 발목이 녹슨 강철 이빨을 흉측하게 드러낸 거대한 곰 덫 사이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용수철은 깃털 하나만 닿아도 당장 정강이 뼈를 으스러뜨릴 듯 살벌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 황태섭 중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거칠게 닦아내며 손에 든 원격 제어 장치를 흔들어댑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옵니다. USB 내놓으라고! 아니면 이 예쁜 다리를 당장 다진 고기로 만들어줄까? 너희들의 그 잘난 장군 부모 보고 날아와서 막아보라고 해! 하은은 공포에 질린 동생의 눈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냅니다. 단 1초의 실수라도 발생하는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은 이 녹슨 강철 이빨 아래서 영원히 잘려나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제7보병사단, 일명 칠성부대의 정비대대 연병장에는 지옥불 같은 태양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드넓은 콘크리트 바닥은 이미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열기를 내뿜고 공기 중에는 들이마시기만 해도 폐부가 타들어갈 듯한 뜨거운 숨결이 가득합니다. 수십 대의 육중한 전차와 장갑차들이 도열한 정비고 앞, 기름때 절은 전투복을 입은 2명의 여군 부사관이 전차의 궤도 사이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은과 하윤,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 두 중사는 얼굴과 손이 검은 기름 범벅이 되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50톤이 넘는 강철 괴물의 심장을 고치는 일은 성인 남성 서너 명이 매달려도 힘겨운 작업이지만 두 자매는 묵묵히 렌치를 돌리고 망치질을 해내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폭염과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자결하는 태양보다 더 끔찍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등 뒤에서 비릿하고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쇠와 기름 냄새로 가득한 정비고의 공기를 단숨에 오염시키는 그 악취는 정비반장 오만석 상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오만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매의 뒤에 멈춰섭니다. 그의 군복 상의 단추는 풀어 헤쳐져 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탐욕과 가학심이 뒤섞인 기름진 미소가 번들거립니다. 오만석이 신고 있는 흑투성이 전투화가 하윤이 작업도구를 담아놓은 공구함을 걷어찹니다. 육중한 금속 공구함이 바닥을 긁으며 요란하게 뒤집어지고 스패너와 드라이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냅니다. 전차 밑에서 작업 중이던 하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다가 날카로운 전차 하부 구조물에 머리를 찌을 뻔합니다. 하은이 재빨리 동생의 어깨를 잡아 보호하며 밖으로 기어나옵니다. 두 자매는 황급히 일어나 오만석 앞에 부동 자세로 섭니다. 충성! 정비 중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절도 있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오만석은 그 씩씩한 목소리가 거스린다는 듯 새끼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후비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야, 강하사, 너희 지금 시위하냐?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아주 살만하지? 어? 오만석은 술 냄새를 풍기며 하은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밉니다. 남들 다 점심 먹고 쉬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궤도 하나 못 끼우고 민기적거려? 일부러 농땡이 피우는 거지? 여자라고 봐주니까 군대가 아주 캠핑장 같지? 말도 안 되는 트집입니다. 두 자매는 다른 병사들이 포기한 고난도 수리 작업을 도맡아 점심도 거르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계급 사회에서 특히 오만석 같은 악질적인 상사 앞에서 진실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하은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30분 내로 작업 완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대꾸를 해? 오만석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집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정비고에는 다른 병사들이 몇몇 있지만 다들 오만석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미친 개에게 물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만석이 턱짓으로 달궈진 바닥을 가리킵니다. 하이바 벗어, 그리고 엎드려 뻗쳐. 이 살인적인 더위에 계란도 익혀버릴 만큼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에 맨손을 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하윤이 울컥하여 주먹을 쥐려 하자 하은이 동생의 손을 몰래 잡으며 고개를 저어 말립니다. 참아야 해, 하윤아. 우리가 사고치면 아빠, 엄마가 곤란해져. 두 자매는 신분을 숨기고 입대했습니다.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 수뇌부인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당한 대우도 감내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두 자매는 말없이 방탄 헬멧을 벗어 옆에 놓고 뜨거운 바닥에 엎드립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자마자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전해집니다.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열기가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팔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고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바닥을 적십니다. 오만석은 그 꼴을 내려다보며 킬킬거립니다. 그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자매의 주위를 빙빙 돌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냅니다. 쯧쯧, 이것 봐라. 엉덩이만 쭉 빼고 있는 꼴이 아주 볼만하네. 너희 같은 계집애들이 군대에 오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낳지. 뭐하러 기어와서 세금을 축내. 그는 멈추지 않고 하윤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툭툭 걷어찹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발길질이 점점 거세집니다. 야, 대답 안 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딸년들을 군대 보내놓고 팔자 늘어지게 살고 있냐 보지? 없는 집안이라 입 하나 줄이려고 보냈냐? 거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티가 아주 팍팍 나는구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 그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대한민국 육군 작전의 핵심인 아빠와 정보의 수장인 엄마를 이깟 술주정뱅이 상사가 거지 같은 부모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들어 오만석을 노려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부모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만석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일개 중사가, 그것도 여군이 감히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다는 사실에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술 기운이 확 오르며 그의 얼굴이 붉게 터질 듯 변합니다. 이 인연이 지금 눈가를 어디서 똑바로 떠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오만석은 바닥에 흩어진 공구들 사이에서 묵직한 몽키 스패너를 집어듭니다. 좋기 30cm는 되어 보이는 쇳덩어리입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 흉기는 단순한 체벌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고쳐주마. 오만석이 스패너를 높이 치켜듭니다. 그의 목표는 하윤의 머리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진짜로 내려칠 기세입니다. 하윤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스패너가 공기를 가르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옆에 엎드려 있던 하은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녀는 동생의 머리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지며 떨어지는 쇠뭉치를 왼팔로 막아냅니다. 퍽! 우지끈! 둔탁하고 끔찍한 타격음이 정비고의 정막을 찢습니다. 뼈가 금이 가는 소리와 살이 터지는 소리가 뒤섞여 울립니다. 하은이 낮은 신음을 삼키며 바닥을 구릅니다. 그녀의 왼팔이 힘없이 축 늘어지고 찢어진 군복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입술을 깨물어 참아냅니다. 동생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언니! 하윤이 울부짖으며 하은을 부둥켜 안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오만석은 자신이 저지른 짓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 듯했으나 피를 보자 오히려 광기가 더 발동합니다. 어라? 몸을 날려? 아주 자매애가 눈물겹네, 눈물겨워. 그래, 오늘은 둘 다 죽어보자. 오만석이 다시 스패너를 고쳐주고 다가오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지휘관용 레토나 지프차와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정비고 쪽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장과 고위 장성들의 시찰 행렬입니다. 오만석은 황급히 스패너를 등 뒤로 감추고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열한 웃음기가 사라지고 비굴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차량 행렬이 정비고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그 안에는 사단장 최 소장과 육군 본부에서 내려온 황태섭 중장이 앉아 있습니다. 황태섭 중장. 깔끔하게 다려입은 정복, 가슴에 달린 화려한 약장들, 그리고 차가운 선글라스. 그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차 안에서 밖의 지옥 같은 풍경을 무심히 내다봅니다. 그의 시선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하은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하윤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흉기를 등 뒤로 숨기고 서 있는 술 취한 오만석을 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폭행 현장입니다. 하윤은 간절한 눈빛으로 차 안의 그들을 바라봅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눈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황태섭 중장의 반응은 잔인합니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자매를 훑어보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옆에 앉은 사단장에게 무언가 속삭입니다. 7사단 군기가 아주 세군요. 훈련이 강해야 강군이 되는 법이죠. 그 말에 사단장은 아부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갑니다. 검게 썬팅된 유리는 자매의 절망을 가두어 버립니다. 차량 행렬은 흙먼지만 남긴 채 쓰러진 자매를 버려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권력자들의 묵인, 그것은 오만석에게 면죄부이자 격려와도 같았습니다. 차량이 사라지자 오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더 악랄한 표정으로 자매를 내려다봅니다. 봤지? 중장님도 너희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아. 너희는 그냥 소모품이야. 쓰다 버리는 부속품이라고. 오만석은 하은의 다친 팔을 군홧발로 지식입니다. 오늘 일 어디 가서 주둥이 놀리면 그땐 진짜 죽는다. 퇴근하고 뒤편 창고로 튀어와. 정신교육 다시 시켜줄 테니까. 오만석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휘파람을 불며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남겨진 두 자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하은의 팔에서 흐른 피가 뜨거운 콘크리트 위에서 검게 말라갑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상처를 지혈하며 오열합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하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내고 성한 오른손으로 동생의 뺨을 감쌉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이고 이 부대는 거대한 범죄 집단의 소굴입니다. 하은이 품속 깊은 곳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구형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지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누릅니다. 아빠. 통화 연결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자고 있던 호랑이들을 깨울 시간입니다. 이 썩어 빠진 곳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폭풍을 불러야 합니다. 정비구 뒤편, 폐자재와 녹슨 드럼통이 산처럼 쌓여있는 으슥한 그늘.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지만 건물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곳은 서늘하다 못해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하은과 하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하은의 왼팔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있습니다. 오만석의 스패너에 맞은 부위는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색되었고 뼈가 어긋난 듯한 끔찍한 통증이 심장을 찌를 때마다 하은의 미간이 깊게 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냅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동생 하윤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줍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통통 부어있고 눈물 자국이 기름때와 섞여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니, 병원 가자. 의무대라도 가야 해. 이러다 팔 큰일 나면 어떡해. 하윤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짧게 떨립니다. 하은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안 돼. 의무대 가면 기록이 남아. 그러면 부모님 귀에 들어갈 거고. 우리가 약속했잖아. 조용히 성실하게 군생활 마치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뱉는 하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목격했던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황태섭 중장, 육군본부의 핵심 권력자. 그가 차창 너머로 보내던 그 비릿한 미소. 그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조였습니다.
병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도 가해자인 상사를 나무라기는커녕 군기가 세다며 칭찬하던 그 모습.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오만석이라는 미친 개 한 마리가 설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단장부터 저 위의 중장까지 썩어 빠진 권력의 카르텔이 이 부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부어오른 팔을 부여잡고 벽에 머리를 기댑니다. 하윤아, 응 언니? 우리가 참으면 진짜 끝날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들은 우리를 군인으로 보지 않아. 그저 화풀이 대상, 장난감으로 볼 뿐이야. 하은의 목소리에 서서히 분노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군복의 명예, 조국에 대한 충성. 하지만 지금 이곳 7사단에서 그 가치들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지. 불의를 보고 참는 건 군인이 아니라고, 비겁한 거라고. 하은은 결심한 듯 떨리는 오른손으로 품 안의 스마트폰을 다시 꺼냅니다. 전화할 거야. 언니, 정말 아빠한테? 하윤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훈련의 고통도 선임들의 갈굼도 부모님 힘을 빌리지 않고 버텨왔던 그녀들입니다. 이건 청탁이 아니야. 신고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내부의 적을 신고하는 거야. 하은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액정 화면 위에 뜬 아빠라는 두 글자를 보자 손끝이 하얗게 질립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뚜루르 뚜루르. 긴 연결음이 고요한 폐자재 창고를 울립니다. 하은의 심정이 터질 듯 쿵쿵거립니다. 쿵쿵쿵쿵.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는 대회의실 안은 냉기가 흐를 정도로 시원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방 부대의 작전 상황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고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상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남자, 육군소장 강도진입니다. 그는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이자 작전 수립에 있어서는 신에 가까운 완벽함을 추구하는 전략가. 그의 펜끝 하나에 수천 명의 병력이 움직입니다. 회의실의 엄숙한 침묵을 깨고 강도진의 정복 안지머니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징, 징. 일반적인 전화라면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동 패턴은 다릅니다. 오직 두 딸에게서 걸려올 때만 울리도록 설정된 긴급 호출 패턴입니다. 강도진은 브리핑 중이던 대령에게 손을 들어 잠시 멈추게 합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강도진이다. 무슨 일이야? 근무 시간일 텐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딱딱하고 엄격합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그의 성격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의 강철 같은 심장을 단숨에 내려앉게 만듭니다. 아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억지로 삼키려는 울음소리. 강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하은이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의 하은은 말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죄송함이 뒤섞여 목이 메어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약해서. 하은아,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다쳤어? 강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냅니다. 회의실의 장교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지만 강도진의 눈에는 이제 작전 지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 상사가, 오만석 상사가 우리를... 하은이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 있던 하윤이 전화기를 받아듭니다. 아빠, 나 하윤이야. 언니 팔이 부러졌어. 스패너로 맞았어. 뼈가 튀어나올 것 같아. 엉엉. 뭐라고? 강도진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나옵니다. 회의실의 유리가 울릴 정도의 고함입니다. 어떤 새끼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하윤은 울먹이며 계속해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단장이랑 황태섭 중장님이 그걸 보고도 그냥 웃고 지나갔어. 군기가 세다고, 잘한다고. 아빠, 우리 너무 무서워. 여기 지옥 같아. 황태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진의 머릿속에서 이성이란 끈이 뚝 끊어집니다.
황태섭은 군내 사조직을 만들어 온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육군 본부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자가 내 딸들이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웃었다고? 강도진의 손에 들린 고급 만년필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납니다. 검은 잉크가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그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합니다. 하윤아, 언니 바꿔. 강도진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은아, 아빠 말 잘 들어. 네, 아빠. 지금 당장 작업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 아무도 믿지 마. 사단장도 헌병도 믿지 마. 강도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끓여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사리로 바꿉니다. 아빠가 간다.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습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는 참모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작전 변경이다. 네? 소장님, 무슨? 오늘부로 제7사단을 적성 세력으로 간주한다. 지금 즉시 기동 타격 준비해. 참모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군 부대를 적으로 간주하다니? 하지만 강도진은 이미 회의실을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도를 질주하며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0번을 누릅니다. 아내.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단장 이소영 준장. 여보, 나야. 지금 당장 7사단 위성사진 띄워. 그리고 황태섭이 7사단에 간 이유, 오만석이라는 상사놈 신상정보 1분 내로 내 차로 보내. 수화기 너머의 이소영은 남편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합니다. 애들한테 무슨 일 생겼어? 팔이 부러졌어. 황태섭 그 개자식이 보고도 웃었대. 잠시 침묵.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직접 갈게. 강도진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곧바로 그룹콜에 연결합니다. 형님, 도성아. 특수전 사령부 군단장 강도한 중장, 포병 여단장 강도성 준장, 강도진의 형과 동생입니다. 도진아, 왜 그래? 나 지금 낙하훈련 중인데. 헬기 소음이 시끄러운 배경음 속에서 강도한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형님, 하은이가 7사단 놈들이 애들 팔을 부러뜨렸어. 황태섭이 배후야. 뭐? 헬기 소음보다 더 큰 고함이 터집니다. 회항해. 야, 조종사, 기수 돌려. 7사단으로 간다. 블랙호크 전 대대 출격시켜 무장 상태로 간다. 동시에 강도성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어떤 미친 새끼들이 우리 조카들을 건드려. 형, 나 지금 자주포 사격장인다. 포구 7사단으로 돌릴까?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도성아, 넌 헌병대 끌고 와. 정문 봉쇄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막아. 강도진이 건물을 빠져나와 관용차에 올라타며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7사단 연병장에서 만난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놈들, 눈에서 피고름이 쏟아지게 만들어줄 거다. 용산, 성남, 그리고 철원.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이 위치한 세 곳에서 동시에 거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푸드득, 푸드득. 국군 정보사령부 옥상 헬기장에서는 날렵한 정보 정찰 헬기가, 특수전 사령부 활주로에서는 검은색 위장을 한 UH-60 블랙호크 편대가, 그리고 포병 여단에서는 중무장한 헌병대의 차량 행렬이 일제히 시동을 겁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처럼 헬기대가 떠오르고 땅에서는 전차와 장갑차가 지축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강원도 산골짜기에 7사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만석 상사와 황태섭 중장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던드린 것이 단순한 여군 하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 굴의 새끼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시각 정비고 뒤편 그늘에서 하은은 끊어진 전화력을 가슴에 품고 하윤을 끌어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옅은 화약 냄새가 실려오는 듯합니다. 하윤아, 조금만 참아. 폭풍이 오고 있어. 자결하는 태양 아래 7사단의 운명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의 시간까지 앞으로 30분. 오후 2시. 강원도의 태양은 7사단 연병장을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구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어지럽히고 훈련 중인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열기에 섞여 흩어집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무거운 공기, 모든 것이 나른하게 늘어지는 오후입니다. 그러나 그 나른함은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먼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대기를 짓누르는 묵직한 진동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땅바닥을 기어오는 미세한 떨림이었으나 이내 고막을 압박하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해 연병장을 덮칩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검은 점 하나, 둘, 셋, 넷. 4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편대를 이루어 맹금류처럼 하강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송 헬기가 아닙니다. 기체 양옆에 무장 도어건이 장착된 특수작전용 헬기들입니다.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붉은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켜 세웁니다. 4단 본청 건물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최 소장, 7사단장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소리칩니다. 뭐야, 상급부대 시찰인가? 왜 연락도 없이 왔어? 그의 옆에는 붕대를 감은 손을 어루만지며 오만석 상사가 뒤따라 나옵니다. 오만석은 아직 술이 덜 깬 몽롱한 눈으로 헬기를 바라보며 비틀거립니다. 사단장님, 육군 본부에서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애들 군기 잡는 거 보시러 온 것 같은데요? 하하. 오만석은 헛소리를 짓거리며 자신의 군복을 털어냅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신을 향한 단두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헬기들이 연병장 중앙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엄청난 바람에 4단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이고 최 소장과 오만석은 눈을 뜨지 못해 팔로 얼굴을 가립니다. 랜딩 기어가 바닥에 닿는 묵직한 충격과 함께 엔진 소리가 잦아듭니다. 하지만 로터는 여전히 맹렬하게 돌아가며 주변의 공기를 베어냅니다. 가장 선두에 착륙한 1호기, 그리고 그 뒤를 호위하듯 내려앉은 나머지 헬기들의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그림자들이 걸어 나옵니다. 최 소장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억지 미소를 짓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충성, 제7보병 사단장 소장 최. 그러나 그의 경례 구호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먼지가 걷히며 드러난 인물들의 어깨를 본 순간 최 소장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걸어 나오는 거구의 사내, 특수전 사령부 군단장 강도한 중장. 그의 어깨에는 은빛 별 3개가 번쩍입니다. 2m에 육박하는 키, 터질 듯한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맹수 같은 살기. 그는 정복이 아닌 당장이라도 전쟁터로 뛰어들 것 같은 특전사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입고 베레모를 눌러쓰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내리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합참작전본부장 강도진 소장.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 무표정이 오히려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정보사령부 정보단장 이소영 준장. 칼같이 다려진 정복 치마,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거리, 그리고 독사처럼 서늘한 눈매. 그녀가 걷는 걸음마다 냉기가 바닥을 얼려버릴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내리는 사내, 포병 여단장 강도성 준장. 그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활화산입니다. 중장, 소장, 준장, 준장. 도합 별이 7개.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거대한 별들의 군단이 예고도 없이 이 산골짜기 부대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최 소장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들이 왜 한꺼번에 하필이면 지금 이곳에 왔단 말인가? 강 군단장님, 강 본부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최 소장이 덜덜 떨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도한 중장은 최 소장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최 소장 뒤에서 눈치를 살피며 서 있는 오만석 상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강도진 소장 역시 사단장의 경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오만석을 향해 직진합니다. 오만석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술이 확 깨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저 높은 분들이 왜 나를 쳐다보며 다가오는가? 장군님들! 오만석이 뒷걸음질치며 웅얼거립니다. 강도진이 오만석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강도진의 오른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오만석의 앞면을 향해 꽂힙니다. 퍽!
둔탁하고 끔찍한 타격음이 연병장의 정적을 깨트립니다. 오만석의 고개가 기이한 각도로 젖혀지며 그의 몸이 마치 짐짝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힙니다. 입에서 피와 함께 부러진 이빨이 후두둑 쏟아져 나옵니다. 끄악! 오만석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주변의 7사단 참모들과 병사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장군이, 그것도 합참 본부장이 일개 부사관을 연병장 한복판에서 풀스윙으로 가격하다니. 최 소장이 놀라서 달려옵니다. 강 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하에게. 짝! 이번에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최 소장의 뺨에서 터집니다. 이소영 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사단장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최 소장은 멍하니 이소영을 바라봅니다. 당신, 계급장이 장식이요? 이소영의 목소리는 낮지만 헬기 소음보다 더 또렷하게 귀에 박힙니다. 내 딸들이 이 부대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사단장이라는 작자가 그걸 보고도 지나쳐? 그게 지휘관이 할 짓이야? 딸들. 그 단어가 연병장에 떨어진 폭탄처럼 모두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최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딸이라니요? 그게 무슨... 이소영이 싸늘하게 쏘아붙입니다. 정비대대 강하흔, 강하윤 중사, 내 딸들이다. 순간 쓰러져 신음하던 오만석의 심장이 멈추는 듯합니다. 강하은, 강하윤. 매일같이 갈구고 욕하고 방금 전 스패너로 팔을 부러뜨린 그 쌍둥이 자매. 거지 같은 부모라고 욕했던 그 부모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별들이라고? 오만석은 공포가 극한에 달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바지 아래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콘크리트 바닥을 적십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눈을 까뒤집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강도한 중장이 쓰러진 오만석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헌병들에게 손짓합니다. 저 쓰레기 치워, 깨워서 영창에 쳐넣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살려서 고통받게 해. 특전사 대원들이 달려들어 축 늘어진 오만석을 질질 끌고 갑니다. 강도진은 피 묻은 주먹을 닦지도 않고 사단장 최 소장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 딸들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데려와. 최 소장은 턱이 덜덜 떨려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 정비구 뒤편에 아마 거기에. 강도진이 최 소장을 밀쳐버리고 정비구 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소영과 강도한, 강도성도 그 뒤를 따릅니다. 장군들이 체면도 버리고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정비구 뒤편, 어둡고 습한 그늘. 그곳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하은은 부어오른 팔을 부여잡고 있고 하윤은 언니를 지키려는 듯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은아! 하윤아! 강도진의 외침에 두 자매가 고개를 듭니다.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설움이 때 무너지듯 터져나옵니다. 아빠! 하윤이 절뚝거리며 달려와 강도진의 품에 안깁니다. 강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딸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항상 엄격했던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소영이 달려와 하은의 다친 팔을 살핍니다. 퉁퉁 부어오른 팔, 찢어진 군복. 냉철한 정모사령관이 아닌 엄마의 손길로 딸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립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하은이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낍니다. 엄마, 우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알아, 우리 딸들. 뒤따라온 큰아빠 강도한 중장이 주먹으로 낡은 드럼통을 내리칩니다. 쿠앙! 드럼통이 종이장처럼 구겨집니다. 감히 내 조카들을 이따위로 만들어. 강도한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강도성 준장에게 명령합니다. 도성아, 지금 즉시 7사단 지휘권 박탈해. 사단장실, 행정실, 정비대대 전부 압수수색하고 통신 끊어. 쥐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 알겠습니다, 형님. 제 포병대로 사단 외곽 포위하겠습니다. 전 병력 7사단 포위한다. 저항하는 놈은 적으로 간주하고 발포해도 좋다. 7사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늘에는 공격 헬기가 선회하고 지상에는 특전사와 헌병대가 주요 시설을 점거합니다.
사단장 최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헌병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이것은 시찰이 아닙니다. 점령입니다. 분노한 가족의, 아니 분노한 별들의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도진은 딸들을 부축해 헬기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서울병원으로 가자, 가서 치료부터 해. 하지만 하은이 멈춰섭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아빠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치료가 먼저야. 오만석 상사가 그 사람이 숨기려는 게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뒤쪽 구형 창고에 무언가 있어요. 황태섭 중장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하은의 말에 강도진과 이소영의 눈빛이 교차합니다. 정보단장인 이소영의 직감이 발동합니다. 황태섭이 이 시골 부대에 내려온 이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창고 근처에서 딸들을 핍박한 이유.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닙니다.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가 274단 지하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소영이 딸의 눈을 보며 묻습니다. 하은아, 할 수 있겠어? 하은은 부어오른 팔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우리가 찾아낼게요. 우리가 시작한 일, 우리가 끝낼게요. 자결하는 태양 아래 상처 입은 아기 호랑이들의 눈빛이 어미 호랑이 못지않게 매섭게 빛납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사단장실이 있는 본청 건물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강도한 중장의 특전사대원들이 복도를 점거하고 헌병들이 압수수색 박스를 쉴 새 없이 나르고 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전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오고 전화벨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건물을 뒤흔듭니다. 부모님과 삼촌들이 이 거대한 쓰레기장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하은과 하윤은 임시 의무실로 지정된 행정반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의무병이 하은의 부러진 팔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주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숲의 경계. 하은의 머릿속에서 오만석 상사의 기이했던 행동들이 파편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가 유독 집착하듯 지키려 했던 곳, 정비고 뒤편, 잔목이 무성하게 자라 입구조차 잘 보이지 않는 구형 보급창고. 하윤아. 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동생을 부릅니다. 하윤은 찢어진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채 언니를 바라봅니다. 오만석이 우리를 때릴 때 계속 거기를 쳐다봤어. 우리가 정비하던 전차가 그 창고 쪽을 향해 있었거든. 하윤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단순히 농땡이 피우는 장소가 아니었어. 황태섭 중장이 온 것도, 사단장이 쩔쩔매던 것도 전부 그 창고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두 자매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처단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진짜 악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곳, 저 어두운 창고 안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가보자. 지금이 아니면 기회도 없어. 하은이 부목을 댄 팔을 가슴에 붙이고 앞장섭니다. 하윤도 결연한 표정으로 뒤따릅니다. 혼란한 틈을 타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오후의 태양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대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매미들이 찢어질 듯 울어댑니다. 두 자매는 건물의 그림자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산기슭 쪽으로 이동합니다. 정비고 뒤편 낡은 철조망 너머에 문제의 창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나 있어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하은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무성한 잡초 사이로 바닥에 흙이 다져준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창고 문고리 주변만 녹이 슬지 않고 반들반들합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잠겼어. 하윤이 자물쇠를 관지며 말합니다. 하지만 군용 구형 자물쇠 따위는 정비병인 그녀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윤이 머리핀을 빼내 능숙하게 자물쇠 구멍을 후벼팝니다. 딸깍, 경쾌한 금속금과 함께 자물쇠가 풀립니다.
끼익. 육중한 철문이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 훅 끼쳐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합니다. 지붕 틈새로 들어온 햇빛 줄기만이 먼지 기둥을 만들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관물대와 폐타이어들만 쌓여있는 평범한 폐창고 같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바닥의 울림이 다릅니다. 하윤아, 바닥 좀 봐. 하은이 폐타이어 더미 아래를 가리킵니다. 타이어를 치우자 콘크리트 바닥에 미세한 틈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벽면의 배전반 박스가 어색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윤이 배전반을 열고 내부 회로를 살핍니다. 이거 위장이야. 배전반이 아니라 스위치야. 하윤이 전선을 조작하자 바닥에서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쿠르릉. 바닥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며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입을 벌립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확연히 다릅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 그리고 아주 익숙한 기름 냄새, 총기 수입류 냄새입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눈을 한번 마주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서늘한 냉기가 땀에 젖은 등을 식혀줍니다. 지하 벙커에 도착하여 스위치를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내부를 비춥니다. 세상에, 하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하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삼킵니다. 그곳은 군부대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밀매상의 비밀 금고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나무 상자들에는 러시아제 키릴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뚜껑이 열린 상자 안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AK-12 소총, RPG-7 로켓 발사기,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성능 폭약들이 번들거리는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야? 7사단 안에서 적성 무기를 밀수하고 있었던 거야? 하은이 몸을 떱니다. 오만석 상사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황태섭 중장이 비호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군수 물자를 횡령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 무기를 밀수입하여 제3국이나 범죄 조직에 팔아넘는 것의 범죄 조직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위성통신 장비와 함께 켜져 있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는 노트북. 하윤이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잠겨 있어. 하지만 하윤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녀는 천재적인 해커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춥니다. 타닥, 타다닥. 정적 속의 키보드 소리만이 긴박하게 울려 퍼집니다. 뚫었어. 화면에 뜬 엑셀 파일들. 2002X년 3분기 거래 내역, VIP 상납 리스트. 하윤이 파일을 엽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이 멈춥니다. 받는 사람 P 50억 원. 받는 사람 황태섭 중장 30억 원. P 국회 국방위원장 박종훈 의원. 그리고 황태섭.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결탁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언니, 이거 복사해야 해. 이 원본이 사라지면 증거도 사라져. 하윤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습니다. 데이터 전송바가 나타납니다. 전송 중 10%, 20%. 초조한 시간이 흐릅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상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 저벅. 군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낯선 엔진 소리. 하은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누구야? 누군가 왔어. 하은이 하윤의 어깨를 잡습니다. 아직 멀었어. 빨리 해, 하윤아. 90%, 95% 됐어. 하윤이 USB를 뽑는 순간 지하 벙커의 입구 쪽에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쥐새끼들이 여기 있었군.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두 자매가 얼어붙은 채 뒤를 돌아봅니다. 지하 계단 입구에 황태석 중장이 서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지휘관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든 그의 눈은 살인자의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군복을 입었지만 명찰이 없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넷이 소총을 겨누고 서 있습니다. 황태섭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용병들입니다. 황태섭이 혀를 차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오만석 이 멍청한 놈이 문단속을 제대로 안 했군.
하긴 너희 부모가 위에서 깽판을 치고 있으니 쥐새끼들이 구멍으로 기어 들어올 만도 하지. 황태섭의 시선이 하윤의 손에 들린 USB에 고정됩니다. 그거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너희 부모님 체면을 봐서라도 곱게 죽여줄 테니까. 하은이 하윤을 등 뒤로 숨기며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앞을 막아섭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핍니다. 도망칠 곳은 외길인 계단뿐. 하지만 그곳은 무장한 용병들이 막고 있습니다. 국군 장성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황태섭이 코웃음을 칩니다. 부끄러움, 그건 돈 없는 놈들이나 느끼는 감정이지. 얘들아. 황태섭이 손가락을 까딱합니다. 처리해. 시체는 숲에 묻고 무기는 오늘 밤에 뺀다. 용병들이 총을 들어올립니다. 철컥. 절체절명의 순간 하은의 눈에 벙커 구석에 쌓여있는 조명탄 상자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명탄 하나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용병들을 향해 던집니다. 눈 감아. 칙, 펑. 눈부신 백색 섬광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좁은 벙커를 가득 채웁니다. 으악! 내 눈! 용병들의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은이 하윤의 손목을 잡아챕니다. 뛰어! 환기구 쪽으로! 계단은 막혔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벽면 위쪽에 뚫려있는 좁은 환기구뿐입니다. 하은은 고통을 참고 하윤을 들어올려 환기구로 밀어넣습니다. 언니, 빨리 와! 하윤이 위에서 손을 뻗습니다. 하은이 점프하여 하윤의 손을 잡고 기어 올라갑니다. 뒤늦게 시력을 회복한 용병들이 환기구를 향해 난사합니다. 타타탕, 타탕! 콘크리트 벽에 총알이 박히며 파편이 튑니다. 잡아! 놓치면 우리 다 죽어! 황태섭이 악에 받쳐 고함을 지릅니다. 두 자매는 환기구를 통해 창고 뒤편 숲속으로 굴러떨어집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녀들의 눈앞에 빽빽한 침엽수림이 펼쳐집니다. 오후의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숲속에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냥입니다. 뛰어 하윤아, 산 정상으로 가야 해. 통신탑으로. 하은이 동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부러진 팔을 덜렁거리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 아래 벙커에 있는 증거,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가진 USB, 이것만이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두 자매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등 뒤에서는 사냥개처럼 쫓아오는 용병들의 고함 소리와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은 그녀들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은 구원이 아닌 추격자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잔인한 조명일 뿐입니다. 오후 4시의 태양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지만 그 기세는 여전히 맹렬하기 그지없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의 험준한 능선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숲의 나무들을 말라비틀어지게 할 만큼 뜨겁고 건조합니다. 나뭇잎들은 수분을 잃어 바스락거리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메마른 산길은 도망자들의 발목을 잡는 끈적한 늪과도 같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는 두 개의 그림자가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은과 하윤 자매입니다. 그녀들의 군복은 땀과 흙 그리고 핏자국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하은은 부목을 댄 왼쪽 팔을 가슴에 단단히 고정한 채 오른팔로 억세게 자라난 덤불을 헤치며 길을 만듭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고 턱 끝에서는 땀방울이 쉼없이 떨어져 마른 낙엽이를 적습니다. 언니, 조금만 더. 뒤따르는 하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녀는 USB가 든 주머니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지만 다리가 풀려 자꾸만 비틀거립니다. 산소 부족으로 폐가 찢어질 듯 아파오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맹렬하게 펌프질을 해댑니다. 그녀들의 목표는 저 멀리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통신 중계탑입니다. 골짜기 아래는 황태섭 일당이 설치한 재밍 장비 때문에 휴대전화가 먹통입니다.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해 전파의 영향권을 벗어난 고지대의 중계탑에 직접 접속하여 군 내부 인트라넷을 해킹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곳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한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는 죽음의 사냥개들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옵니다. 황태섭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입니다.
그들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인 청부업자들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전직 특수부대 출신 살인 기계들입니다. 그들의 추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탕!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숲을 뒤흔듭니다. 총성입니다. 공포탄이 아닙니다. 살기 어린 실탄이 그녀들의 머리 위 나뭇가지를 찢어발기며 지나갑니다. 잘려나간 나뭇잎들이 힘없이 허공에 흩날립니다. 엎드려! 하은이 반사적으로 하윤의 어깨를 눌러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퍽! 퍽! 그녀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나무 기둥에 총알이 박히며 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튑니다. 나무의 속살이 허옇게 드러나고 송진 냄새가 진하게 풍겨옵니다. 미친놈들, 진짜 쏘고 있어. 하은이 거친 송을 몰아쉬며 중얼거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성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하병사들에게 실탄 사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무법천지의 전장입니다. 아래쪽에서 황태섭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얌전히 USB 내놓고 내려오면 살려주마. 산 정상은 절벽이다. 갈 곳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강도진 소장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초조함입니다. 하은은 하윤의 손을 꽉 잡습니다. 듣지 마. 잡히면 죽어. 무조건 위로 가야 해. 두 자매는 다시 몸을 일으켜 바위 틈새로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이곳은 7사단 주둔지 뒤편의 야전 훈련장입니다. 비록 길은 험하지만 하은과 하윤은 이 산의 지형을 훈련 때마다 뼈저리게 익혀왔습니다. 어디에 은폐물이 있고 어디가 급경사인지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의 화력은 압도적입니다. 두두두두! 이번에는 자동소총의 연사 소리가 숲을 울립니다. 총알에 비가 쏟아집니다. 깍! 앞서 달리던 하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녀의 몸이 낙엽 위로 처박히며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하윤아! 하은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갑니다. 하윤이 오른쪽 어깨를 감싸지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꿀럭꿀럭 솟아오릅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한 것입니다. 언니, 뜨거워. 너무 뜨거워. 하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자결하는 태양볕 아래서 그녀의 식은 땀과 피가 뒤섞여 군복을 적십니다. 피냄새가 뜨거운 공기에 실려 확산됩니다. 이 냄새는 추격자들을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킵니다.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군복 하위 주머니에서 지혈대를 꺼냅니다. 훈련용으로 챙겨두었던 것이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플 거야. 참아야 해. 하은은 하윤의 상처 위쪽 팔뚝을 지혈대로 강하게 조입니다. 하윤이 고통에 신음하자 하은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지혈을 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쇼크가 올 것입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짓고 붕대 대신 자신의 러닝셔츠를 찢어 상처 부위를 압박합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 하윤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갈 수 있어.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돼. 하윤은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 속의 USB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숨이자 부모님의 명예 그리고 정의를 위한 마지막 탄환입니다. 하은은 하윤의 성한 왼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릅니다. 부러진 자신의 왼팔과 총을 맞은 동생의 오른팔, 두 자매는 서로의 상처 입은 몸을 지탱하며 하나가 되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들려옵니다. 놈들의 거친 호흡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거기 있군! 핏자국이다! 용병 하나가 소리치는 것이 들립니다. 거리는 불과 50m. 하은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대로는 따라잡힙니다. 놈들의 발을 묶어야 합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정비용 멀티툴 하나와 숲에 널린 자연물뿐. 하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중사입니다. 그리고 택수전 전문가인 큰아빠 강도한 중장에게 어릴 때부터 생존수를 배운 호랑이 새끼입니다. 하윤아, 저기 바위 뒤로 가 있어. 잠깐만 숨어. 언니, 뭐 하려고? 놈들을 사냥해야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하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멀티툴의 칼날을 꺼내 주변에 널려있는 칡넝쿨을 잘라냅니다. 질기고 튼튼한 넝쿨입니다. 그녀는 좁은 산길목, 양옆이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진 벽목 지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목 높이에 넝쿨을 팽팽하게 연결하여 나무 뿌리에 묶습니다. 전형적인 발목걸이 트랩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넘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놈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은은 길가에 있는 썩은 고목나무를 발견합니다. 아름드리 나무지만 속이 비어있어 밀면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그녀는 넝쿨의 한쪽 끝을 그 고목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작은 바위 쐐기에 연결합니다. 누군가 넝쿨을 건드리면 쐐기가 빠지면서 고목이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설계한 급조된 데드폴 함정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이 찢어지지만 하은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러진 팔의 통증이 정신을 갉아먹지만 그녀는 아드레날린으로 버텨냅니다. 온다. 풀을 밟는 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하윤이 숨어있는 바위 뒤로 몸을 던집니다. 수풀이 흔들리며 선두에 선 용병 2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바닥의 핏자국을 보며 흥분한 상태입니다. 다 잡았어. 피를 많이 흘려서 멀리 못 갔을 거야. 선두의 용병이 소총을 앞세우고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그의 군화가 하은이 설치해둔 넝쿨을 향해 다가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은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립니다. 툭! 용병의 발끝이 넝쿨에 걸립니다. 용병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우지끈 바위 쐐기가 튕겨나가며 위태롭게 서있던 고목나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쿠구구궁! 거대한 나무 기둥이 굉음을 내며 비탈길을 덮칩니다. 피해! 위쪽이야! 뒤따르던 용병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쿵! 콰직! 쓰러지는 나무가 선두에 있던 용병의 몸을 그대로 덮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으아! 내 다리! 뒤따르던 용병 한 명도 굴러떨어지는 나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그가 허우적거리며 잡목을 붙잡았지만 소총을 놓치고 맙니다. 순식간에 2명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은이 바위 뒤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먹만한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낭떠러지에 매달려 낑낑거리는 용병에게 달려갑니다. 이건 내 동생 몫이다. 하은은 망설임 없이 돌멩이로 놈의 손등을 내리찍습니다. 빡! 크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습니다. 그의 몸이 가시덤불이 우거진 절벽 아래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숫자입니다. 황태섭 본대입니다. 저기 있다! 쏴! 죽여버려! 황태섭의 고함 소리와 함께 총알이 다시 빗발칩니다. 타다다다닥! 바위 파편이 튀어 하은의 뺨을 스칩니다. 언니, 가야 해! 하윤이 하은의 옷자락을 잡아 끕니다. 하은은 돌을 던져버리고 다시 하윤을 부축합니다.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두 자매는 다시 산을 오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통신탑의 철제 구조물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빛은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부상당한 몸, 탈수, 그리고 공포. 모든 것이 그녀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제 핏빛으로 변해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숲은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황태섭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면 밤을 맞이할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윤의 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그녀를 덮칩니다. 언니, 나 좀 쉴게. 너무 어지러워. 하윤이 힘없이 주저앉으려 합니다. 안 돼. 여기서 쉬면 죽어. 하윤아, 정신 차려. 엄마 아빠가 오고 계셔.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은이 하윤의 뺨을 때리며 깨웁니다. 눈물 섞인 외침입니다. 그때 숲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헬기 소리?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을 가르는 무언가입니다. 쉬! 하은의 발치 바로 옆에 마취총 다트가 박힙니다. 황태섭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생포해서 USB를 뺏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생포해라, 다리를 노려. 놈들은 이제 사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먹잇감을 천천히 몰아가는 늑대떼처럼 그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자매를 통신탑 아래 막다른 길로 몰아넣습니다. 하은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앞은 가파른 암벽, 뒤는 총구를 겨눈 추격자들, 그리고 옆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동생. 유일한 길은 암벽을 타고 통신탑으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 팔을 못 쓰는 하은과 어깨를 다친 하윤이 저 가파른 바위를 오를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윤아, 저 바위 틈으로 들어가. 내가 끌어올려줄게. 하은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하윤의 허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성한 오른팔 하나로 바위 틈새에 나무 뿌리를 잡습니다. 올라가자. 기어서라도 가야 해.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두 자매는 처절하게 암벽을 기어오릅니다. 석양이 그녀들의 등 뒤를 붉게 물들이며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통신탑 아래 뻥 뚫린 공터에는 이미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끔찍한 덫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안고 도달한 산 정상 바로 아래, 통신중계탑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석양을 등지고 검은 괴물처럼 서 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은 하늘을 피로 물들이고 산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베고 지나갑니다. 하은과 하윤은 절벽 끝,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공터에 몰렸습니다. 앞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 위로 솟은 통신탑이 있고 뒤에는 숨통을 조여오는 추격자들이 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하윤의 어깨에서 흐른 피가 군복을 넘어 하은의 옷자락까지 적시고 있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해 하윤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져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은은 부러진 팔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며 손에 쥔 날카로운 돌멩이를 고쳐잡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벙벅된 그녀의 얼굴에는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때 숲의 어둠 속에서 느릿한 박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건조하고 기분 나쁜 그 소리는 공터의 정막을 깨뜨리며 자매의 심장을 옥죄어옵니다. 나무 그림자 사이로 황태섭 중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더 이상 품이 있는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땀에 젖은 셔츠,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희열에 찬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의 그것입니다. 그의 뒤로 중무장한 용병 6명이 반원 대형을 그리며 자매를 포위합니다. 총구는 적막히 자매의 머리와 가슴을 겨누고 있습니다. 황태섭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엽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팔이 부러지고 총알 구멍이 난 몸으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다니. 역시 그 잘난 강도진의 딸들답군. 그는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자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가 종착역이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어. 알지? 하은이 하윤을 등 뒤로 감추며 으르렁거립니다. 다가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돌멩이라도 던지게, 아니면 그 몸으로 육탄전이라도 벌이시겠다. 황태섭이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을 까딱합니다. 제 앞에.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용병들이 달려듭니다. 하은이 돌을 휘두르며 저항해보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용병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하은의 명치를 가격합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하은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언니! 하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하지만 다른 용병들이 그녀의 양팔을 낚아채 바닥에 짓누릅니다. 놔! 이거 놓란 말이야! 하윤이 발버둥치지만 역부족입니다. 용병들은 자매를 통신탑 아래에 있는 굵은 고목나무 기둥으로 끌고 갑니다. 거칠고 딱딱한 나무 껍질에 등이 쓸리고 용병들이 밧줄로 두 사람의 몸을 나무에 단단히 결박합니다. 꼼짝없이 묶인 두 자매. 황태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숲을 속에 덮여있던 무언가를 발로 걷어냅니다. 덜그렁. 무거운 금소금과 함께 드러난 물체. 그것은 녹이 쓸어 붉게 변한 흉측한 크기의 곰덫입니다.
멧돼지나 곰의 발목을 끊어버리기 위해 만들어진 구형 강철덫. 톱니처럼 날카롭게 갈린 강철 이빨이 입을 벌린 채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태섭은 덫을 들어 올려 자매의 발치에 놓습니다. 이 산에는 멧돼지가 많아서 말이야. 옛날에 신만이들이 쓰던 건데 아주 성능이 좋아. 밟는 순간 뼈는 가루가 되고 근육은 걸레 조각이 되지. 그는 용병들에게 눈짓합니다. 다리 집어넣어. 용병들이 강제로 하은의 오른쪽 다리와 하윤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깁니다. 안 돼, 하지 마! 하은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용병들의 힘에 밀려 두 사람의 발목은 덫에 벌어진 이빨 사이 그 치명적인 공간에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황태섭은 덫의 작동장치에 연결된 긴 쇠줄을 손에 쥡니다. 그가 줄을 당기면 뇌관이 풀리면서 강력한 용수철이 작동해 강철 이빨이 서로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발목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황태섭이 줄을 팽팽하게 당긴 채 쭈그리고 앉아 자매의 눈높이를 맞춥니다. 자, 이제 거래를 해볼까? USB 내놔. 그럼 편하게 죽여주지. 하지만 거절하면 그는 덫의 날카로운 톱니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립니다. 이게 철컥하고 다치는 순간 너희들의 예쁜 다리는 평생 걷지 못하게 될 거야. 아니, 과다출혈로 쇼크사하려나? 부모님이 헬기 타고 도착했을 때 다리 잘린 딸들을 보면 표정이 아주 볼만하겠어. 공포. 그것은 죽음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자매를 짓누릅니다. 하윤은 자신의 발목 바로 옆에 있는 녹슨 톱니를 내려다봅니다. 저것이 다치면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신경이 끊어질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은은 떨고 있는 동생의 손을 잡습니다. 묶인 손가락끼리 얽히며 서로의 체온을 느낍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어. 하은은 황태섭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황태섭 중장, 당신은 군인도 아니야. 그냥 양아치야. 하은이 침을 뱉으며 독설을 퍼붓습니다. 황태섭의 미간이 구겨집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년이. 그 USB에 뭐가 되어 있는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당신이 받아먹은 뇌물 장부뿐만이 아니야. 당신이 북한이랑 내통해서 무기 팔아먹은 증거까지 다 있어. 그거 터지면 당신은 사형이야. 하은은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며 황태섭을 자극합니다.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무슨 개소리야. 황태섭이 흥분하여 벌떡 일어납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어. 죽고 싶어 환장했나. 그가 흥분한 사이 하은의 시선은 빠르게 주변을 훑습니다. 황태섭은 덫에 줄을 쥐고 있고 용병 2명은 바로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주변을 경계하느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발치 근처 덫의 프레임 바로 옆에 어른 주먹만한 창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하은은 하윤의 손을 3번 꽉 쥡니다. 하나, 둘, 셋. 어릴 때부터 쌍둥이 자매가 위기 상황에서 쓰던 비밀 신호. 준비해. 하윤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고통과 공포를 삼키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하은이 다시 한번 황태섭을 도발합니다. 자신 없으면 당겨보시지? 쫄았어? 별 3개 달고 고작 한다는 짓이 여자애들 다리 자르는 거야? 이 찢어 죽이려니? 황태섭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줄이 당겨지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이야! 하은이 외마디 고함을 지르며 묶여있지 않은 왼쪽 다리로 바닥에 있던 짱돌을 있는 힘껏 걷어찹니다. 축구 선수처럼 정확한 킥. 돌멩이는 총알처럼 날아가 바로 옆에 서 있던 용병의 정강이를 강타합니다. 뻑! 아!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가 넘어지면서 황태섭과 부딪힙니다. 으억! 뭐야! 황태섭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 찰나의 틈을 타 하윤이 묶인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황태섭의 허리를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박치기! 부상당한 몸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폭발적인 힘입니다. 황태섭이 뒤로 나자빠지며 손에 쥐고 있던 덫의 줄을 놓치고 맙니다. 팽팽하던 장력이 풀리는 순간 덫의 뇌관이 해제됩니다. 철커덩! 끔찍한 금소금이 고막을 찢습니다. 강철 이빨이 무서운 속도로 닫힙니다. 하지만 자매의 다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은과 하윤은 황태섭이 넘어지는 반동을 이용해 묶인 채로 몸을 반대쪽으로 동시에 굴렸기 때문입니다. 콰지직!
덫이 닫힌 곳은 두 사람의 발목이 있던 자리에 굴러온 굵은 참나무 장작이었습니다. 덫의 이빨은 단단한 참나무를 종이장처럼 으깨버리고 서로 맞물렸습니다. 만약 다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파괴력입니다. 젠장, 잡아, 다 죽여. 바닥에 넘어진 황태섭이 흙을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은은 재빨리 넘어진 용병의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윤을 묶고 있던 밧줄을 거칠게 끊어냅니다. 서걱! 밧줄이 풀리자마자 하은이 소리칩니다. 하윤아, 뛰어! 탑으로 올라가! 하윤이 주춤합니다. 언니는 어떡하고? 난 못 가. 팔 때문에 사다리를 못 타. 네가 가야 해. 하은은 한 팔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직으로 솟은 50m 높이의 철탑 사다리를 한 팔로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윤은 다리가 멀쩡하고 양팔을 쓸 수 있습니다. 용병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총구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하은은 대검을 역수로 쥐고 용병들을 향해 돌아섭니다. 빨리 가. 데이터 전송해. 그래야 다 살아. 아빠가 보고 있단 말이야. 하은의 절규에 하윤은 눈물을 머금고 등을 돌립니다. 언니,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하윤은 통신탑의 사다리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어깨의 통증이 불타는 것 같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철제 사다리를 잡습니다. 전연 잡아! 쏘라고! 황태섭이 권총을 꺼내 하윤을 겨눕니다. 하지만 하은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야수처럼 포효하며 황태섭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하은이 바닥의 흙을 한 줌 집어 황태섭의 얼굴에 뿌립니다. 촤! 으윽! 황태섭이 눈을 비비며 시야를 잃습니다. 그 사이 용병 2명이 하은에게 덤벼듭니다. 이 독종이! 용병의 개머리판이 날아옵니다. 하은은 상체를 숙여 피하고 대검으로 용병의 허벅지를 긋습니다. 촥! 아! 하지만 뒤에서 날아온 다른 용병의 발차기는 피하지 못합니다. 퍽! 하은의 등이 걷어차이며 그녀가 바닥에 나둥급니다. 부러진 왼팔이 바닥에 부딪히며 전신을 마비시키는 적통이 몰려옵니다. 으흑! 하은은 신음하며 고개를 듭니다. 하윤은 이미 사다리를 타고 10m가량 올라갔습니다. 용병들이 사다리 밑으로 몰려가 총을 쏘려 합니다. 안 돼! 하은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장 가까이 있는 용병의 발목을 낚아챕니다. 못 가! 아무도 못 가! 그녀는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용병을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용병이 쏘아올린 총탄이 빗나가며 통신탑의 철골을 때립니다. 챙! 챙! 불꽃이 튀며 하윤의 발밑을 위협합니다. 하윤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기어 올라갑니다. 철컹, 철컹, 철컹. 그녀의 군화가 사다리를 밟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립니다. 손바닥은 땀과 피로 미끄럽고 어깨의 상처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져 아래를 적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 아래에서 언니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황태섭이 시력을 회복하고 씩씩거리며 하은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하은의 머리채를 잡아 올립니다. 아주 자매애가 눈불겹구만. 그래, 네가 그렇게 시간을 벌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황태섭은 권총총구를 하은의 관자놀이에 갖다 댑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네 동생이 저 꼭대기에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네 뇌수가 먼저 바닥에 뿌려질 거다. 그는 탑 위를 향해 소리칩니다. 야, 거기 안 멈춰? 네 언니 머리통 날아가는 꼴 보고 싶어? 하윤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30m 상궁.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곳에서 하윤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개미처럼 작아진 사람들, 그리고 황태섭에게 잡혀있는 언니.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들어 비록 멀어서 보이지 않겠지만 동생이 있을 곳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멈추지 마. 계속 올라가.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 제발. 하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피 묻은 볼을 씻어내립니다. 우리가 이겨야 해.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 그 외침은 바람을 타고 하윤의 귓가에 닿습니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시 사다리를 잡습니다. 미안해 언니. 미안해. 하윤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빠르게, 더 필사적으로. 황태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두두두두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머리 위에서 쏟아집니다. 검은 그림자가 통신탑 전체를 덮습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전사의 상징이 지옥의 사자처럼 황태섭의 머리 위로 강림하고 있습니다.
하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검은 기체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왔다. 아빠가 왔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숲의 나무들을 꺾어버릴 듯 몰아치고 황태섭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뒤흔듭니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아직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했고 하은의 목숨은 여전히 총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정론관. 바깥 세상은 아직 대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지만 이곳 브리핑룸 안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만드는 인공적인 섬광으로 인해 더욱 눈부시고 현기증 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밀폐된 공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의 차가운 냉기조차 기자들이 뿜어내는 취재 열기와 정치적 음모가 만들어내는 뜨거운 긴장감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상 위에는 국방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아래 국방위원장 박종훈 의원이 서 있습니다. 그는 마치 나라를 구하러 온 구국 영웅이라도 되는 양 근엄하고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티끌 하나 없는 고급 양복은 지금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강하은, 강하윤 자매의 처참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수많은 마이크가 그의 입을 향해 뻗어 있고 기자들의 손가락은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며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닫히고 열리는 기계적인 소음이 빗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며 실내의 정적을 메웁니다. 박종훈 의원이 물컵을 들어 목을 축입니다. 물을 삼키는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연기력이 절정에 달한 배우처럼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회견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낮고 울림 있는 대중을 선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톤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민주주의, 군화발, 자극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자 타이핑 소리가 더욱 요란해집니다. 박종훈은 준비해온 원고를 떨리는 손으로 들어 보입니다. 지금 강원도 최전방 제7보병사단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의 최고위직에 있는 특정 가문이 사적인 감정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병력을 불법으로 동원하고 정당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반란, 쿠데타, 회견장이 술렁거립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박종훈은 그 반응을 즐기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강도진 소장, 특수전 사령부 군단장 강도한 중장, 정보사령부 이소영 준장, 그리고 포병 여단장 강도성 준장. 이들은 일명 강씨 군벌로 불리며 군내 요직을 독점해온 세력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자신들의 딸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바의 전략 자산인 헬기와 특수부대를 사유물처럼 움직여 7사단을 무력으로 점거했습니다. 박종훈은 스크린에 미리 준비한 사진 자료를 띄웁니다. 강도진 소장이 오만석 상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입니다. 오만석이 흉기를 들고 위협했던 장면은 잘려나가고 오직 장군이 부사관을 구타하는 장면만이 클로즈업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 장군의 민낯입니다. 힘없는 부사관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사단장을 감금했습니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군사 독재 시절에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종훈이 단상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묵직한 진동이 마이크를 타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딸인 강하은, 강하윤 중사는 평소 불성실한 태도와 명령불복종으로 부대 내에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정당한 얼차례를 줬다는 이유로 부모가 헬기를 타고 날아와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다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7사단 장병들은 지금 공포에 떨며 이 무법자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날조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과 기자들에게 그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한 팩트로 다가옵니다. 권력자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프레임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현재 7사단에 가 있는 황태섭 중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정우는 기다렸다는 듯 비통한 표정을 짓습니다. 황태섭 중장님은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맨몸으로 설득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 난폭한 강씨 일가가 황 중장님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상상조차 하기 두렵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괴물 가족으로부터 우리 군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즉각적인 계엄 선포와 반란군 진압을 요청할 것입니다. 강도진 일가를 즉시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제7보병사단 연병장 상황실 해형 전광판에는 박종훈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강도진 소장과 이소영 준장 그리고 강도한 중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특전사 대원들과 7사단 병사들도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강도진 가족이 뉴스에서는 나라를 뒤엎으려는 반역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 의구심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반란군을 돕고 있는 건가? 뉴스에서 저렇게 말하는데 진짜 우리 사단장님이 피해자인가? 이소영 준장이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쥡니다. 박종훈, 저 교활한 뱀 같은 자식, 선수를 쳤어. 그녀는 정보통입니다. 박종훈이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벌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강도진 반란, 장군 갑질, 7사단 쿠데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는 용광로처럼 변해 강씨 일가를 향해 무차별적인 비난의 화살을 쏟아대고 있습니다. 강도진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심지어 청와대 안보실에서까지 전화가 빗발칩니다. 도진아, 지금 당장 병력 물리라는 명령이다. 안 그러면 진짜 반란죄로 체포하겠다고 난리야. 형 강도한 중장이 무전기를 내던지며 소리칩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 구하러 왔지. 나라 뒤집으러 왔어? 저딴 개소리를 믿는 놈들이 멍청한 거지.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헌병대 차량들이 사단 정문에 도착했지만 상부의 명령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떠있던 헬기들에게도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강도진은 걸려오는 전화들을 모두 무시하고 전광판 속 박종훈의 얼굴을 노려봅니다. 시간을 끌려는 거야. 강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저놈들은 알아. 하은이랑 하윤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손발이 묶인 사이에 애들을 처리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수작이야. 그렇습니다. 박종훈의 화려한 언변쇼는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강도진 일가의 발을 묶어놓고 산속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연막작전입니다. 화면 속에서 박종훈은 이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강도진 소장, 듣고 있나? 지금 당신의 딸들이 어디 있는지 아나? 당신이 여기서 권력 노름을 하는 동안 그 아이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디선가 숨어 울고 있을 것이다. 자식을 망친 건 바로 당신의 그 오만함이야. 강도진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개자식. 그는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고 싶을 정도의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말로 반란군이 됩니다. 이소영 준장이 남편의 팔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으로 남편을 지탱합니다. 흔들리지 마 여보. 저놈이 떠들게 놔둬. 짖는 개는 무서워서 짖는 거야. 그녀는 화면 속 박종훈이 아니라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딸들을 믿어. 하은이, 하윤이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해. 저딴 늙은 여우의 새치혀보다 우리 딸들의 진실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서울의 브리핑룸에서는 박종훈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포장되어 전파를 타고 있고 강원도의 산속에서는 두 자매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사단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의심의 눈초리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박종훈은 회견을 마치며 고개를 숙입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대가 그를 감쌉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끝났다. 이제 여론은 내 편이다. 그 계집애들만 처리하면 강도진 일가는 매장되고 나는 영웅이 된다. 그는 단상을 내려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 척하며 그는 교묘하게 웃음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선동을 위해 사용한 그 방송망,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생중계 채널이 잠시 후 자신을 파멸로 이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산 정상의 통신탑, 그곳에서 하윤의 피 묻은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짓의 소음이 가장 시끄러운 지금, 진실의 신호가 타전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발 1000m 상공, 통신 중계탑의 정상. 지상에서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귀를 찢을 듯한 바람소리만이 하윤의 고막을 때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거친 산바람은 피를 흘리며 철탑에 매달린 하윤의 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는 듯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하윤의 군화가 좁디 좁은 작업용 발판을 딛고 섰지만 그녀의 다리는 재봉틀처럼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관통한 총상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후벼 파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뇌로 쏘아 올립니다.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에서 쇠맛이 나는 비린내가 올라오고 시야는 과다 출혈로 인해 흑백 TV의 노이즈처럼 전멸합니다. 하지만 하윤은 쓰러질 수 없습니다. 저 아래 까마득한 낭떠러지 밑에서 언니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언니의 비명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하윤의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냅니다. 통신탑의 메인 제어박스 커버는 이미 녹이 쓸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윤은 멀티툴을 꺼낼 힘도 없어 피 묻은 손가락으로 억지로 커버 틈을 벌립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커버가 열리고 복잡한 전선들이 드러납니다. 하윤은 노트북의 케이블을 제어 포트에 연결합니다. 연결 신호를 알리는 작은 램프에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의 등대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깨에서 흐른 피가 팔을 타고 내려와 키보드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붉은 핏방울이 자판 사이로 스며들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타닥, 타닥, 타다닥. 강철 철탑 위에서 울려 퍼지는 타자 소리는 마치 총성처럼 혹은 심장박동처럼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윤의 눈동자가 모니터의 블루라이트를 받아 차갑게 빛납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군에 폐쇄된 인트라넷 방화벽을 뚫고 대한민국 전역의 방송망을 해킹하는 디지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뜨는 붉은 경고창들, 접속 거부, 보안 등급 위반, 추적 감지. 하지만 하윤은 천재적인 해커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코드는 군의 보안망을 비웃듯 우회하고 뚫고 침투합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하윤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갑니다. 그녀는 벙커에서 빼내온 USB의 데이터를 업로드 창에 띄웁니다. 파일명 7사단 무기밀매 비자금 장부점 XLX. 파일명 황태섭 고문 영상. 여성의 목소리 달콤하고 단호함. 총 용량 5GB. 전송 시작. 업로드 게이지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10%, 20%.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갑니다. 저 아래에서는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윤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니가 잡혔을까?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접고 모니터에 집중합니다. 눈물이 고여 화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소매로 눈을 벅벅 문지릅니다. 80%, 90%.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그녀는 해킹의 최종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국방부 서버, 청와대 민원실, 그리고 현재 생방송 중인 모든 지상파 및 뉴스 전문 채널의 송출 서버. 이게 우리의 복수야. 하윤은 핏발선 눈으로 엔터키를 누릅니다. 탁!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타건음이 바람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전송 완료, 시스템 장악 성공.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전파의 파도가 통신탑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와 강원도의 산맥을 넘고 도시를 가로질러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박종훈 의원의 기자회견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며 자신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즐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종훈은 제 정치 생명을 걸고 이 군부 독재의 망령과 싸우겠습니다. 강도진 일가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군대를. 그가 주먹을 불끈쥐며 포효하는 순간 기자회견장 내부의 공기가 묘하게 뒤틀립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은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사진 기자들입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박종훈을 찍고 있던 그들이 카메라를 내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뒤에 화면 왜 저래? 저거 뭐야? 방송사고인가? 박종훈은 기자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등 뒤 대형 스크린으로 쏠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신의 연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료 화면을 띄워주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네, 보십시오. 저 뒤에 나오는 자료가 바로 그들의 만행을. 박종훈이 자신만만하게 뒤를 돌아보며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가리킨 스크린에는 그가 준비했던 강도진의 폭행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치직. 노이즈가 잠시 일더니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그것은 강하은과 강하윤이 헬멧에 부착된 바디캠으로 몰래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화면 속 배경은 7사단의 구형 창고 지하 벙커, 그리고 그 중앙에 황태섭 중장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러시아제 불법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영상 속의 황태섭이 돈다발을 세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회견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박 의원님, 네, 이번 물건 좋습니다. 북쪽 애들이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줬어요. 의원님 몫으로 50장 준비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7사단 놈들은 까막눈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 의원, 50장. 북쪽 엘빌. 회견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박종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저 목소리, 저 대화 내용, 그것은 자신이 며칠 전 황태섭과 나누었던 은밀한 통화 내용입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박종훈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는 양팔을 벌려 화면을 가려보려 하지만 300인치 대형 스크린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그의 몸 위로 황태섭의 사악한 웃음이 오버랩되면서 그가 범죄의 공범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속보, 박종훈 의원 무기 밀매 연루 의혹. 반란군은 강도진이 아니라 박종훈이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엑셀 파일 하나가 띄워집니다. 제7사단 군수물자 횡령 및 뇌물 상납 리스트. 가장 꼭대기에 적힌 이름, 박종훈, 총 120억 원 수수. 그리고 그 밑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종훈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의원님, 저 장부가 사실입니까? 북한군과 무기 거래를 하신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질문이 아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박종훈은 다리가 풀려 단상 위에 주저앉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저건 강도진이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영상은 이제 전국, 아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대업실의 TV를 보던 시민들이 경악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택시기사들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박종훈이 필사적으로 연단을 기어내려와 도망치려 합니다. 비키란 말이야. 그때 회견장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박종훈 씨, 뇌물수수 및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종훈의 양팔을 낚아챕니다.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 몰라. 박종훈이 발악하며 몸부림치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웁니다. 철컥. 그 차가운 금소금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울려 퍼집니다.
변호사 불러. 이건 정치 탄압이야. 으악! 박종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갑니다. 그의 벗겨진 구두 한 장만이 단상 위에 덩그러니 남아 그의 몰락을 비우듯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제7보병사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연병장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실 전광판을 통해 박종훈의 체포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의구심은 경외심으로, 혼란은 확신으로 변합니다. 박종훈이 진짜 범인이었어? 그럼 강 장군님이 우리를 구하러 온 게 맞는 거야?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는 가운데 전광판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번에는 뉴스 화면이 아닙니다. 군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의 지도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누군가가 군 내부망을 해킹하여 강제로 띄운 좌표 화면입니다. 지도상의 한 지점에서 붉은 신호가 강력하게 깜박이고 있습니다. SOS, 강하은, 강하윤 중사 위치 확인됨. 좌표 N38도 02분 15초, E 127도 14분 33초. 위치 7사단 후방 102 고지 통신 중계탑. 그 화면을 본 순간 강도진 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적이다. 이소영 준장이 입을 틀어 막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기 있어. 통신탑 꼭대기에. 해킹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린 것은 다름 아닌 그녀들의 딸애들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군인의 본분을 다해 결정적인 증거를 전송한 것입니다. 강도진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보았나.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연병장이 떠나가라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에 7사단 병사들과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주목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내 딸들이 너희들의 전우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광판의 좌표를 가리킵니다. 지금 내 딸들이 저 산 꼭대기에서 죽어가고 있다. 놈들에게 포위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강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장군의 눈물이 아닌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나는 간다. 내 딸들을 구하러. 나를 따를 자가 있는가?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 강도한 중장이 특전사 대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특전사, 뭐 하고 있어? 헬기 띄워, 당장!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사단 병사들이 방금 전까지 총구를 겨누고 대치했던 헌병대와 특전사들을 향해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들도 무기를 고쳐매고 대열에 합류합니다. 우리도 갑니다. 하은이 누나 구하러 가야 합니다. 전차 시동 걸어 산 밀어버리고 길 만든다. 오만석 상사에게 억눌려 있던 분도, 황태섭 중장에게 속았던 배신감이 병사들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란군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의의 군대입니다. 이소영 준장이 헬기 조종석으로 뛰어오릅니다. 내가 직접 몬다. 도진씨 타요. 강도진과 강도한이 헬기에 올라탑니다. 두두. 멈춰있던 블랙호크의 로터가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4대의 헬기가 동시에 이륙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장갑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을 향해 질주합니다. 하늘과 땅을 뒤덮은 거대한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헬기 조종석에서 이소영 준장은 계기판의 좌표를 노려봅니다. 조금만 버텨. 하윤아, 하은아, 엄마가 가고 있어. 석양이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 능선 위로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대나처럼 환하게 숲을 비추며 날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입니다. 황태섭이 숨을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가장 강력한 분노가 그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통신중계탑 아래 붉은 노을이 숲을 피바다처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살벌한 정막 속에서 황태섭 중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헬기 소리,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는 사실. 그 절망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하은아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권총을 그녀의 관자놀이에 박아 넣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산소 부족으로 붉게 달아오릅니다. 부러진 팔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질식감이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황태섭을 노려보는 눈빛만은 거두지 않습니다. 황태섭이 침을 튀기며 악을 씁니다. 그래, 다 같이 죽자.
내가 혼자 갈 것 같아? 내 저승길 길동무로 너희 자매가 딱이야. 그의 손가락이 방화쇠에 힘을 줍니다. 하은은 눈을 감는 대신 하늘을 울려다봅니다. 저 위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엄청난 바람이 숲을 덮칩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나무 꼭대기를 스칠 듯 낮게 제자리 비행을 시작합니다. 헬기의 거대한 로터가 만들어내는 하강풍이 황태섭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주변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켜 시야를 가립니다. 황태섭이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누려는 찰나 헬기의 양옆 도어가 열리며 굵은 로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 2개가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들은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력을 무시하듯 수직으로 낙하하여 지면을 향해 꽂힙니다. 첫 번째 그림자가 바닥에 착지합니다.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한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특전사 디지털 전투복, 베레모, 그리고 선글라스.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인간병기 특수전 사령관 강도한 중장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그림자가 착지합니다. 작전본부장 강도진 소장, 하은의 아버지입니다. 황태섭은 눈앞에 나타난 두 거물을 보고 기겁하여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은을 방패막이 삼아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인연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황태섭의 비명 섞인 위협에도 강도한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드러난 그의 눈빛은 맹수 그 자체입니다. 황태섭, 네 놈이 군인이라면 마지막은 좀 덜 추하게 가라. 어린애를 인질로 잡고 그게 무슨 꼴이냐. 강도한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게 울립니다. 헬기 소음조차 뚫고 들어오는 묵직한 압박감입니다. 닥쳐!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만 아니었으면! 황태섭이 흥분하여 총을 든 손을 떱니다. 그 찰나의 순간 강도진이 시선을 하은에게 보냅니다. 아빠와 딸의 눈이 마주칩니다. 하은은 아빠의 눈빛을 읽습니다. 고개 숙여. 하은이 온 힘을 다해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강도한 중장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갑니다. 그 거구의 몸이 탄환처럼 공간을 가릅니다. 5m의 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좁혀집니다. 황태섭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이미 강도한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챈 후입니다. 강철 같은 악력이 황태섭의 손목뼈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옵니다. 아! 황태섭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강도한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전설로 불리던 근접 격투술의 대가입니다. 조카를 건드린 대가는 참혹합니다. 강도한은 황태섭의 오른팔을 잡은 채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비틀어버립니다. 우지끈!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뼈와 근육이 억지로 뜯겨나가는 끔찍하고 둔탁한 파열음이 숲속의 공기를 찢어발깁니다. 끄아! 아! 황태섭의 입에서 인간이 낼 수 있는 비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괴성이 터져나옵니다. 그의 오른팔은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등 뒤로 꺾여버렸습니다. 팔꿈치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듯 튀어나왔습니다. 강도한은 무표정한 얼굴로 비명을 지르는 황태섭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찹니다. 퍽! 무릎이 꺾이며 황태섭이 바닥에 꼬꾸라집니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흙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굴의 위험을 떨던 자의 최후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참한 몰골입니다. 그 사이 강도진이 달려가 쓰러진 하은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은아, 괜찮니? 아빠야, 아빠 왔어. 하은은 아빠의 품에 안기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아빠, 하윤이가 위에.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통신탑을 가리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로프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이소영 준장과 특전사 의무관들입니다. 이소영은 착지하자마자 통신탑 사다리로 달려갑니다. 정복 치마가 거추장스러운 듯 그녀는 찢어진 치마단을 묶고 맨손으로 차가운 철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모성애는 그 어떤 특수부대원보다 빠르고 강합니다. 탑 정상, 좁은 발판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하윤.
그녀는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소영이 딸을 끌어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체온, 그리고 끈적한 피의 감촉. 이소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엄마, 왔어? 하윤이 힘겹게 눈을 뜹니다. 그래, 엄마 왔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소영은 무전기에 대고 외칩니다. 의무 헬기, 지금 당장 호리스트 내려. 환자 발생, 총상이다. 탑 위에서 구조용 바구니가 내려오고 하윤이 실려 올라가는 동안 지상에서는 마지막 정리가 한창입니다. 강도한 중장의 부하들이 황태섭을 애워쌉니다. 황태섭은 고통으로 거품을 물고 있으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강도진을 노려봅니다. 강도진, 네가 이긴 것 같지? 내 뒤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넌 끝이야. 강도진이 딸을 의무병에게 맡기고 천천히 황태섭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황태섭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 박종훈 의원 말인가? 강도진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황태섭의 눈앞에 들이댑니다. 화면 속에는 박종훈 의원이 수갑을 차고 기자회견장에서 끌려나가는 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황태섭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마지막 믿었던 동아줄마저 끊어진 것입니다. 네가 믿던 권력, 네가 팔아먹은 양심, 그 결과가 이거다. 강도진은 황태섭의 멱살을 거칠게 밀어버립니다. 황태섭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이제 장군도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저 팔이 부러진 초라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주변의 숲에서 숨어있던 용병들도 특전사 대원들에게 모조리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은 압수되었고 손은 등 뒤로 결박되었습니다. 강도한 중장이 꺾인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황태섭을 내려다보며 헌병대장에게 손짓합니다. 이놈 계급장 때! 헌병들이 달려들어 황태섭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뜯어냅니다. 찍!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황태섭의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하지만 더러운 욕망으로 얼룩진 영광이 바닥에 버려집니다. 군법회의에 넘겨! 내란 음모, 살인 미수, 군수물자 횡령, 혐의가 너무 많아서 사형대까지 가는 길이 꽤 길 거다. 강도안의 서늘한 명령에 헌병들이 황태섭을 짐짝처럼 들어올립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숲을 덮었지만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그 공터만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그 빛은 죄인을 비추는 심판의 빛이자 상처 입은 영웅들을 비추는 영광의 조명입니다. 강도진은 부축받고 있는 하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조용 바구니에 실린 하윤을 바라봅니다. 두 자매의 눈이 마주칩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지만 서로를 향해 짓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아름답습니다. 집에 가자. 강도진이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네 아빠, 집에 가요. 헬기의 로터 소리가 다시금 커지며 승리의 귀환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강원도의 밤하늘을 울립니다. 부패한 별들은 떨어졌고 진정한 별들이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국군수도병원의 VIP 병실 창너머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 달 전 강원도의 산속에서 두 자매를 죽일 듯이 내리쬐던 그 자결하는 태양과는 달리 오늘의 햇살은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 하은과 하윤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은의 왼쪽 팔에는 아직 깁스가 감겨 있고 하윤의 오른쪽 어깨에는 수술 자국이 붉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색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평온함이 그녀들의 눈동자에 서려 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강도진 소장과 이소영 준장 두 부모님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저녁 지원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평생을 강철 같은 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지만 딸들 앞에서는 그저 걱정 많은 부모일 뿐입니다. 이소영 준장이 침대맡에 앉아 하윤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어. 재활치료는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뼈가 완전히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강도진 소장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은아, 하윤아, 국방부에서 너희들에게 명예제대를 제안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물론이고 평생연금과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조건이다. 그것은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겪은 딸들이 더 이상 힘든 군 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싸웠다. 이제 그만 갑옷을 벗고 쉬어도 돼. 아무도 너희를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 거야. 아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딸들이 다시는 위험한 곳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떨리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은과 하윤은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쌍둥이만의 교감. 그 눈빛 속에서 두 자매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깁스한 팔을 들어 보이며 담담하게 입을 엽니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정말 좋은 조건이네요. 그리고 하윤이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을래요. 강도진과 이소영의 눈이 커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그 지옥 같은 곳으로? 하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돌아가야죠. 거기가 우리 자리니까요. 그리고 하은의 시선이 창밖, 멀리 보이는 국방부 청사를 향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제2의 하은이, 하윤이가 또 생길 테니까요. 힘없고 배경 없는 병사들이 고통받을 때 누군가는 그들 곁에 서 있어야 하잖아요.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낳은 딸들이지만 어느새 자신들보다 더 크고 단단한 군인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준장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녀는 딸들을 말리는 대신 꽉 안아줍니다. 그래, 네 아빠 딸들 맞네. 똥꼬집은 유전인가 보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그것은 치유의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입니다. 일주일 후 계룡대 대연병장.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육군기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춥니다. 오늘은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기강 확립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단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강도진 소장을 비롯한 장군 가족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가장 높은 자리에 오늘의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강하은 중사, 강하윤 중사. 말끔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은 두 자매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당당합니다. 하은은 아직 팔에 깁스를 하고 있고 하윤은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두 자매의 가슴에 보국 훈장을 달아줍니다. 금빛 훈장이 가을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납니다. 귀관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표한다. 장관의 격려와 함께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병사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7사단에서 그리고 전방 각지에서 부조리에 신음하던 병사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과 환호입니다. 어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두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자매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은이 대표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수천 개의 시선 그리고 생중계 카메라가 그녀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1개월 전 군복을 입은 악마들을 보았습니다. 계급을 무기로 약자를 짓밟고 탐욕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연병장에 정적이 흐릅니다.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실어나릅니다. 그들은 저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꺾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의 명예입니다. 하은은 단상 아래 앉아있는 부모님을 잠시 바라보고는 다시 정면을 응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명예로운 저녁을 권유하셨습니다. 편안한 삶,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은과 하윤이 동시에 거수경례를 붙입니다. 절도 있는 동작, 흔들림 없는 눈빛. 저희는 군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시 전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윤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외칩니다. 저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전우가 없도록 저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병사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입은 군복의 무게이자 저희가 선택한 길입니다. 충성! 두 자매의 힘찬 격려 구호가 계룡산 자락을 뒤흔듭니다.
잠시 후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병사들이 모자를 던지고 환호합니다. 강도진 소장과 이소영 준장은 흐뭇한 미소로 딸들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 결국인 국군 교도소 독방,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죄수복을 입은 황태섭은 벽을 보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절단되어 소매가 펄럭이고 한때 권력을 쥐고 흔들던 손은 이제 밥그릇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그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사형은 면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 좁은 독방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하는 형벌. 옆방에는 박종윤 전 의원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내가 누군지 알아? 내보내줘! 라고 고함을 지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곤봉 소리뿐입니다. 오만석 전 상사 역시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어 그가 괴롭혔던 병사들 출신의 수감자들에게 매일같이 참교육을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철저했고 자비는 없었습니다. 7사단은 완전히 물갈이 되었습니다. 부조리를 묵인하던 간부들은 옷을 벗었고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하여 병영문열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계룡대 연병장.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강도진 가족은 연병장에 남아 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강도진 소장, 이소영 준장, 강도한 중장, 강도성 준장,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강하은, 강하윤 중사. 6명의 군인이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큰아빠 강도한이 묻습니다. 하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7사단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 아직 못다한 정비가 많거든요. 독한 녀석들. 강도성이 혀를 내두르며 웃습니다. 강도진은 딸들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래, 가라. 가서 보여줘라. 진짜 군인이란 어떤 것인지.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옷자락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대지에 굳건히 뿌리 박힌 거목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우, 정이라는 이름의 신념. 그들이 함께 서 있는 한 대한민국 군대의 내일은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태양은 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자매가 서로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으로 평화로운 엔딩 크레딧처럼 바람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두 소녀가 보여준 꺾이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녹슨 곰덫의 공포 앞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추격전 속에서도 그녀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안락함을 버리고 다시 험한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강하은, 강하윤 자매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편안한 명예제대를 거부하고 다시 군대로 돌아간 그녀들의 결단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생각이 담긴 댓글은 또 다른 영웅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솔로 내레이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